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충격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인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테러. 지구상에 테러 안전지대란 없을 정도로 테러의 위협은 더 과감하고 빈번하게 21세기의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는 이보다 훨씬 이전부터 테러의 위협에 직면해 있었다. 적과 통일을 포기하지 못한 북한이 우리 사회의 혼란과 분열을 위해 끊임없이 테러를 감행해왔기 때문이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용하는 지하철이, 내가 걸어가는 거리가, 내가 일하는 직장 건물이 테러로 폭발한다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을 텐데요. 이렇게 테러는 그 대상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한 공포로 다가옵니다. 무차별적인 테러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별다른 잘못도 없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테러. 최근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진 테러에 전 세계가 분노하고 지탄하는 이유인데요. 거기에 더해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테러의 공포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고 나아가 사회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이 테러의 무자비하고 잔악한 속성이겠죠. 21세기에 들어 더욱 강력해지고 빈번해진 테러의 위협. 바야흐로 테러의 시대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 한반도는 그보다 훨씬 전부터 테러의 위협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6.25 전쟁 직후부터 우리 사회를 뒤흔들기 위해 북한이 갖가지 테러를 자행해 왔기 때문입니다. 민간인 납치와 오선 납북은 기본이고 비행기 납치인 하이제킹에 요인 암살 시도, 그리고 최근의 사이버 테러까지 그야말로 테러의 집대성이라 할 만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사회를 도발해온 북한.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적화 통일을 위한 포석으로 우리 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혼란을 가중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난 60여 년간 한 민족을 상대로 저질러서는 안 되는 잔악한 테러를 끊임없이 감행해온 북한의 만행 중 초창기 사건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6.25 전쟁으로 우리 민족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김일성은 휴전이 성립된 뒤에도 적화 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못했다. 그는 공비와 간첩을 수시로 난파하는가 하면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 걸쳐 간첩을 포섭하는 데 열중한다. 이들을 이용해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혼란을 야기시켜 무력 도발의 기회를 엿보기 위함이었다. 1958년 2월 창랑호 납치 사건도 그런 와중에 발생했다. 탑승원 34명을 실은 대한국민항공의 소속 국내 정기 여객기 창랑호가 부산을 출발하여 서울로 향하던 도중 괴뢰 간첩의 음모로 강제 납북된 놀라운 사건이 2월 16일 발생되었습니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비행기 납치 사건이었다. 정말 시대의 사건이죠. 승객이 34명이었는데 그중에서 5명이 북한 공작원이었어요. 더군다나 지금 기준으로 봐서는 정말 믿을 수 없는 건데 이 5명의 북한 공작원들이 총기를 가지고 탑승을 했어요. 당시만 해도 항공 보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던 시절이었다. 그렇게 무장한 공작원들에 의해 평양 순환 비행장에 강제 착륙한 창랑호. 그럼에도 북한은 자진월북이라 선전했다.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사회 체제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대한민국에도 역시 마찬가지 북한 체제가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선전하기 위한 의도였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난 2월 16일 적세 간첩에 의하여 개인의 여객기와 함께 북한에 강제로 납치되었던 한국인 승객과 미국인 조종사 서덕인 부부를 합친 26명이 납치된 지 만 18일 만인 3월 6일 오후 7시 옥신각신한 회담 끝에 판문점에서 송환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뿐 아니라 유엔의 강력한 항의로 납치 18일 만인 3월 6일
납치범과 그 가족 등 8명을 제외한 승객과 승무원 26명이 돌아왔지만 기체는 북한에 억류됐다. 파렴치한 북한의 테러에 오히려 국민들의 반공의식이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 당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납북 승객 강연회엔 3만여 명의 시민들이 몰렸을 정도였다. 그러나 북한의 테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1967년 9월, 이번엔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열차를 목표로 테러를 시도한 것이다. 서울발 신탄진행 열차 5량 중 3량이 탈선했던 경원선 철도 폭파 사건은 레일 밑에 간첩이 매설해 놓은 폭발물이 터지면서 발생했다. 이상을 감지한 기관사가 급정거하지 않았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테러였다. 분명히 남한사에 어떤 동요가 있을 거라고 북한은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 어떤 그 자신감이, 경제적인 자신감도 있었고 적화 통일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못했던 점, 그 다음에 남한 내부에 어떤 혼란을 시킬 수 있다는 이런 3가지 어떤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했었죠. 적화 통일을 위한 북한의 테러는 집요했다. 승무원과 승객 51명을 태우고 강릉에서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YS-11 여객기를 1969년 12월 또다시 납치한 것이다. 고정간첩 조창희에 의해 벌어진 사건이었다. 사건 발생 30시간 후 북한은 조종사들이 자진 입국했다고 주장했다. 창랑후 납치 10여 년 만에 또다시 반복된 하이제킹에 우리 국민뿐 아니라 세계 주요 항공사도 거세게 비판했다. 결국 2달여가 지난 70년 2월 몸서리치는 납북 66일 몇 번이나 돌려보낸다는 거짓말을 해온 북한 괴뢰는 갑자기 토요일 저녁을 기습해서 아무런 인수 절차나 인원수 확인도 없이 그나마도 기대하던 전원 송환도 하지 않고 짐짝같이 내려놓자마자 달아났습니다. 승무원 4명과 승객 8명을 제외한 39명이 돌아왔다. 북한에 억류돼 돌아오지 못했던 승무원 성경희 씨는 납북 30여 년 만인 지난 2001년 이산가족 상봉장에서 어머니와 만났다. 북한의 테러가 만들어낸 안타까운 현실이었다. 군수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북한의 경제는 1970년대 들어 급격히 둔화된다. 계획경제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라든가 체제의 불안정을 외부로 특히 남한에 돌려가지고 체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결속을 도모하는. 거기에 급변하는 국제정세도 북한을 자극했다. 1969년 우수리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구소련 간에 불거진 국경 분쟁은 사회주의 국가의 분열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이에 위기를 느낀 북한은 같은 해 7월 베트남 전쟁에서 고전하던 미국이 괌에서 발표한 닉슨 독트린을 내심 반겼다. 아시아 방위 문제에 미국은 군사적 개입을 자제할 것이며 아시아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닉슨 독트린은 북한에겐 분명 희소식이었다. 우리 사회 내부에 어떤 안보 공백이 있는 것으로 김일성이가 판단을 하고 이 과정 속에서 북한이 테러 행위를 저지를 경우 이것이 성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판단을 한 거예요. 이런 정세 속에서 70년대를 적화 통일의 적기로 본 북한은 우리 사회를 흔들기 위한 다양한 테러를 시도한다. 70년 6월 22일 서울국립현충원 현충문 폭파 기도도 그중 하나다. 다행히 미수에 그쳤지만 6.25 전쟁 20주년을 기념해 국립현충원에 모이는 정부의 요인들을 노렸다는 점에서 매우 대담한 테러 시도였다. 그리고 1974년 8월 15일 29번째 광복절 기념식에 박정희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정부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던 그날, 대통령이 경축사를 시작한 지 5분 정도가 지나서였다. 우리가 그동안
대통령을 겨냥한 총성에 식장은 일순간 아수라장이 됐다. 박정희 대통령 우리 최고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바로 최고 지도자를 암살한다는 것은 그만큼 남한 사회를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 그런 것을 목표로 했던 것이죠. 총에 맞은 유경수 여사는 결국 사망하고 만다. 한 국가의 영부인을 살해한 충격적인 테러를 저지른 범인은 현장에서 검거됐다.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 무려 13가지 죄목으로 구속 송치된 테러범 문세광은 오사카에 거주하는 제1교포 2세로 일본 내 친북단체인 조총련과 관련된 인물이었다. 그러니까 만경봉호에 갔다는 것 자체가 결정적인 증거죠. 그 다음에 권총 교육을 시켰으니까요. 그 방법을 교육을 시켰어요. 만경봉호에 갔다는 것 자체가 북한의 어떤 깊숙한 개입을 나타내는 증거죠. 문세광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곳이라 자백한 만경봉호는 북한과 조총련을 이어주는 교포 북송선으로 유명한 선박이다. 1945년 처음 조직될 당시만 해도 이념을 초월한 일본 내 조선인 단체였던 조총련은 그 주도권이 공산주의자들에게 넘어가면서 김일성의 지시하에 친북한 단체로 탈바꿈 한다. 이후 북한은 조총련을 통해 경제, 물질적 지원을 받고 교포 북송 및 공작원 모집에도 적극 활용했다. 문세광도 그렇게 조총련에 포섭된 젊은이 중 하나였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 사건이 북한에 의해서 북한의 사주를 받은 제1동포 공작원에 의해서 저질러졌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면서 아주 북한에 대한 극렬한 어떤 그 반북 감정들이 이제 확산이 되게 됐고, 안타깝게 희생된 유경수 여사는 대통령에게 정치적 조언도 마다하지 않은 현명한 내조자였고 국민들에겐 온화하면서도 당당한 영부인이었다. 온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영부인의 갑작스런 죽음에 대한민국은 슬픔에 잠겼다. 5일에 걸쳐 국가장으로 치러진 장례식에선 2,900여 명에 이르는 각계 인사를 비롯해 수많은 국민들이 고인을 추모했다. 이후 문세광은 내란 목적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그렇게 테러 128일 만인 12월 20일 형이 집행되면서 그의 테러는 역사 속으로 묻혔다. 너무도 과감하게 일국의 대통령을, 그것도 수도인 서울 한복판에서 조격을 시도한 북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들의 속성을 분명하게 드러낸 사건이었는데요. 이때의 테러에는 23살의 제1교포 청년 문세광을 그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이는 일본 내 북한의 조력 집단인 조총련이 있었기에 가능했었죠. 당시 공산주의 사상에 심취해 있던 그가 조총련에 포섭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결국 1974년 5월 문세광은 북한의 대1공작선이자 제1교포 북송선인 그 유명한 만경봉호에서 박 대통령을 조격,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습니다. 이후 북한의 지원금을 받고 권총, 위조요건 등을 차근차근 준비해 일국의 대통령 조격이라는 엄청난 테러를 저지르게 된 겁니다. 역사에 만약이라는 가정법은 의미가 없지만 그때 만일 테러가 성공했다면 한반도는 또다시 거친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해서 김일성은 왜 박정희 대통령을 노렸던 걸까요? 그건 두말할 필요도 없이 박정희 대통령만 없다면 김일성이 그토록 꿈꾸던 한반도의 적과 통일이 훨씬 수월할 거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박정희와 김일성 두 사람은 한반도 분단의 역사에서 숙명의 라이벌로 기억되는데요.
한 명은 기적적인 경제 개발을 통해 획기적인 사회 발전을 이뤘고 또 한 명은 자신을 중심으로 한 유일 체제로 폐쇄적인 사회를 구축합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입니다. 1960년대까지 체제 우위를 자부했던 북한이었지만 70년대부터는 전세가 역전돼 사회,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이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일성은 초재질 수밖에 없었고 한국 발전의 중심이었던 대통령을 제거해 사회 동료를 일으키면 무력 도발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즉 무력 조카 통일을 위한 지름길로 대통령 저격이라는 무리수를 두게 된 거죠. 북한 사회에서 김일성의 영향력은 그야말로 절대적입니다. 사망한 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손자 김정은에 의해 복제되고 있을 정도니 진짜로 살아 통치하던 60, 70년대는 오죽했겠습니까? 당시 북한 사회에서 김일성의 말은 진리고 곧 법이었는데요. 그는 6.25 전쟁 직후부터 대한민국을 조카 통일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직접 만들기도 했는데 그 수단 중 하나가 바로 테러였습니다. 간첩과 무장공비를 직접 침투시키거나 남한 내에서 포섭된 용공 세력을 이용한 대남 테러는 그래서 더욱 위험하고 위협적이었습니다. 6, 70년대의 오선 납북은 아주 흔한 도발이었고 앞서 보셨던 비행기 납치, 하이제킹과 여인 암살 시도까지 김일성이 주도한 테러는 거침이 없었는데요. 당시의 테러는 많은 주목을 받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들이 저지른 테러를 오히려 자발적인 입북이나 친북 세력의 자발적 테러로 홍보함으로써 북한이 체제 우위를 선전하려는 의도 때문이었습니다. 대한항공 민항기 납치 사건 때도 자진월복이라 홍보하며 대대적인 군중 환영대회를 열었거든요. 저도 텔레비전을 통해 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히 날 정도로 그때 참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테러의 전모를 아는 대한민국의 분위기는 그와는 정반대였겠죠. 그래도 북한으로서는 나쁠 게 없는 것이 그런 잔악한 테러를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은 도한 공포로 다가왔기 때문이죠. 그로 인한 사회적 동료도 결국은 북한에 도움이 된다는 게 김일성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테러를 감행했던 거고요. 이렇게 6.25 전쟁 이후 70년대 중반까지 김일성은 오직 북한 체제를 홍보하고 나아가 조카 통일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테러를 이용했는데요. 과연 김정일은 어떻게 테러를 지시했던 걸까요? 지금부터 1970년대 후반으로 가보겠습니다. 1974년 김일성의 공식 후계자로 등장한 김정일은 이후 직접 대남 공작을 담당하면서 실질적으로 북한의 테러를 주도했다. 김정일이가 테러를 저지른 그 이전의 그 양상과 이후의 양상이 좀 달라지는데 그 이전의 양상은 대규모의 어떤 공식적인 그 침투, 대규모 무장 공비라든지 그 이후의 상황은 그것보다는 좀 더 교묘한 방법으로 이 테러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양상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김정일이 지시한 테러는 한반도를 넘어 세계 곳곳에서 자행됐다. 특히 납치 사건은 1970년대 후반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1971년 유성근 가족을 시작으로 79년 해외 연수 중이던 고상문 교사와 서독에서 실종된 정여섭 씨가 강제 납북됐으며 미수 사건까지 합치면 75년부터 5년 동안 20여 건에 이르는 납치 관련 사건이 발생했다. 6년 전 실종됐던 최은희 신상옥 씨가 북한 교열에 강제 납치돼 북한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978년 1월 영화배우 최은희와 같은 해 7월 신상옥 감독을 납치한 사실은 6년이 지나서야 밝혀졌다. 당시 홍콩 영화사에서 합작영화 제의를 받은 최은희는 아무런 의심 없이 홍콩으로 향한다. 그러나 그녀를 초청한 이들은 홍콩에 거점을 둔 북한의 공작원이었다. 그렇게 유인된 3일 후 최은희는 배편으로 강제 납북된다.
절친한 동료이자 전처이기도 한 최은희의 실종 소식에 신상옥 감독은 그녀를 찾아 나선다. 미국, 일본 등 행방을 수소문하던 끝에 결국 그 역시 북한으로 향하게 된다. 이들 납치 배후엔 김정일이 있었다. 어려서부터 영화에 남다른 관심을 가졌던 김정일은 체제 선전과 우성화 작업에도 영화를 적극 활용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능력 있는 영화인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저자 그럼 그 사람 한번 데려와야지. 근데 그 사람 데려오는 걸 남자 데려오는 건 좀 무리다. 그게 무리인데 남자 데려오지 말고 신감독을 유혹하자면 뭐가 필요한가. 그래서 얘기하게 된다. 김정일은 뭔가 이렇게 대외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한국에서 정말 유명한 여배우와 정말 유명한 감독이 북한에 의거 월북을 해가지고 수령연품에 안겼어요. 이보다 더 좋은 효과는 없잖아요.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독재자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낸 치밀한 납치극이었다. 신문 제1면 큰 글씨로 여배우 최은희 실종. 불을 이런 데로 다 켜놓고 김일성한테 날 바치려고 그러는지 않나. 카메라까지 우리 신 감독은 카메라까지 직접 하셨으니까 하루에 2-3시간밖에 못 자고 주에 하루 뛰었다고요. 김정일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2년여 동안 무려 17편의 영화를 제작했지만 북한 체제에 순응할 수는 없었던 두 사람. 그때 제작된 그 영화들이 기본적으로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또 그 찬양을 하면서도 또 작품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시도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8년 전 국제적인 미스테리 속에 북부에 납치됐던 영화감독 신상옥 씨와 영화배우 최은희 씨가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인 주재 미국 대사관으로 극적으로 탈출해 잃었던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이들은 탈출 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사회의 현실을 폭로함으로써 또 한 번 세상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특히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된 외국인에 대한 내용은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외국인의 납치는 국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예요. 그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다 북한의 공작원들을 교육시키는 교관을 하거나 그 사람들을 직접 세뇌시키고 교육시켜서 그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하게 하거나 그동안 북한을 방문했던 많은 이들은 마카오와 태국 등에서 납치된 외국인들이 북한에 억류돼 있음을 증언하고 있다. 70년대 후반 급증한 일본인의 실종도 북한과 깊은 연관이 있었다. 77년 11월 귀갓길에 사라진 13살의 메구미 양과 83년 유럽 유학 중 실종된 아리모토 게이코 등 일본 정부는 17명이 납북됐다고 주장했고 북한은 그중 13명의 납북 사실을 인정했다. 일본인을 납치해서 그 납치한 일본인한테 일본어 교육을 받고 일본 풍습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받은 다음에 테러에 투입하거나 간첩으로 투입할 수 있거든요. 테러나 간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신분 세탁을 할 수 있는 도구로서 외국인 납치를 주로 이용했었습니다. 이는 2002년 9월 평양을 방문한 일본 고이즈미 수상과의 회담에서 김정일이 인정한 부분이기도 하다. 일부 열성 기관원들의 소행이라 강조했지만 사실 북한의 납치는 김정일로부터 비롯된 테러였다. 1976년 김정일은 공작원을 교육시키기 위해 현지에서 강사를 데려오라는 지령을 내린다. 이에 북한 공작원들은 세계 각지에서 납치를 실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즘 북한의 경제는 악화일로에 있었다. 70년대 들어서며 역전된 남과 북의 경제 상황은 김정일의 세습 정권이 본격적으로 구축된 80년대 중반엔 격차가 점점 더 벌어져 1인당 명목 국내 총생산량에서도 현격한 차이가 나타난다. 북한보다 못하다거나 아니면 대등한 수준에서는 무력 도발을 직접적으로 했는데 80년대 가면 벌써 이제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술을 개발한 것이 바로 이제 테러 부분에 집중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테러는 누군가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3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는 당시의 상황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미얀마의 수도 양곤, 그 한복판에서 벌어진 잔혹한 테러. 이런 거 터진 겁니까? 제가 이게 나요. 부축 때 나오는 최재욱 씨. 아웅산 묘소 폭발 사건의 생존자 최재욱 전 장관은 당시 공보 비서관으로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었다. 지금의 미얀마인 버마로 향해 대통령 일행이 출발한 건 1983년 10월 8일. 전두환 대통령과 22명의 공식 수행원은 동남아 순방길에 올랐다. 보름여의 기간 동안 버마를 시작으로 인도, 스리랑카, 호주 등 6개국을 방문하는 일정이었다. 버마, 인도, 중립지대에 있는 이걸 제3지대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그 리더급이 없어. 미얀마, 버마 그 당시 이 남북한 간의 외교전에서 우위를 잡자는 것도 있지만은 올림픽이 열리니까 올림픽에 될 수 있도록 많은 나라들이 참여해달라. 당시의 버마는 우리나라보다 북한과 더 친밀했던 제3세계 국가였다. 그런 국가를 처음 방문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행보였다. 그쪽 나라 영민관에서 1박하고 10시 20분쯤 출발을 해서 이제 10시 30분에 아웅산 묘지에 도착해서 참배를 하기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도착 이튿날 미얀마의 독립영웅 아웅산이 묻혀있는 아웅산 묘소를 참배하는 것이 일행의 첫 번째 일정이었다. 이제 보통 해외에 가게 되면 그 나라의 국부 또는 중요한 국가 그 묘지 기념 그 하는 기념물에 가서 이제 이 헌화를 하고 의식을 하는데 수행원들은 모두 준비를 마쳤지만 대통령의 도착이 늦어지고 있었다. 버마 쪽에서 안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안내를 맡은 사람이 버마 외무부 장관이에요. 버마 외상차가 중간에 고장이 났어. 한 4분 늦었어. 이 출발 시간이 4분 늦었는데 1열에는 전두환 대통령 그때 도착 안 했지만은 전두환 대통령 자리 열이 있고 그다음에 2열에는 장관급, 뒤에는 차관급과 나. 수행원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께서 곧 출발하실 테니까 우리 정렬합시다. 넥타이를 딱 발라고 딱 이렇게 딱 하고 딱 단추를 딱 이렇게 여는데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서석준 경제부총리와 이범석 외무장관 등 정부 강요와 언론인, 경호원 등 17명이 사망했고 14명이 부상당하는 대형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원격 조종에 의한 폭발 사고. 기적적으로 대통령은 무사했지만 우리 정부의 주요 강요들이 희생됐다. 충격적인 테러 소식은 전 세계로 타전됐다. 전두환 대통령을 만나러 와서 스쿠절지 사과를 하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범인을 꼭 잡겠다. 추적에 들어간 버마 측은 용의자 1명을 사살하고 2명을 생포했다. 긴급히 지금까지 이북 간첩들이 도발할 때 썼던 여러 가지 기구를 다 가지고 버마로 가라. 버마에 가서 그 사람들 수사에 협조를 해주라 해서 칼, 또 심지어 미숫가루, 비상식량 이런 걸 가져간 거예요. 가져와서 딱 내놓으니까 저 버마 경찰이 이 두 사람이 갖고 있는 걸 딱 해보면 똑같은 거예요. 현장에서 발견된 브라우닝 권총도 북한이 벨기에에서 수입한 권총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철저한 수사를 벌여온 버마 정부는 지난 11월 4일 이 사건이 북한 괴뢰군 특공대에 의해 자행된 것이라고 밝히고 1980년에 북한에서는 6차 당대회가 열립니다. 그 당대회를 통해서 김정일이가 이제 명실공히 후계자로 들어서게 돼요. 그러면서 김정일의 마음속에는 자, 전두환을 제거함으로써 무언가 아주 확고한 대남 혁명의 어떤 이 여건을 만들고
또 본인의 그 입지를 좀 굳히자라고 하는 그런 아마 욕망이 생겼을 거예요. 생포된 범인 강민철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 버마에 잠입한 후 우리 대통령 살해를 목표로 테러를 저질렀음을 자백했다. 이런 사건은 역사상 유례가 없지. 남은 나라 손님으로 간 인사를 받다 그 가서 말이야. 완전히 버마 당국의 주권을 유린하는 거거든. 버마는 즉각 북한과 단교하고 국가 승인마저 취소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한 국가의 요인을 노린 최악의 테러에 국제사회의 비난이 이어졌다. 미국, 일본, 독일 등 70여 개 국가의 규탄에도 북한은 지금까지 테러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른바 이제 북한이 그때부터 로그 네이션이 되는 거죠. 불량 국가. 한마디로 깡패 국가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국제법을 무시하는, 그다음에 자기네들의 국익을 위해서, 자기네들의 목표를 위해서는 살인도, 요인에 대한 살인도 서슴지 않는 이른바 법이 필요 없는 불량 국가가 되어버리는 거죠. 지금 다시 봐도 정말 어이없고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한 국가의 여인이 무려 17명이나 희생된 엄청난 테러. 그것도 제3의 국가에서 외교적 관례를 완전히 무시하고 테러를 자행했다는 점에서 전 세계의 충격은 실로 컸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보다도 오히려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였던 버마. 지금의 미얀마는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즉각 단절하고 더 나아가 국가 승인 취소라는 조치를 취합니다. 그들 입장에선 북한에 대해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사실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수사가 시작될 때 우리나라 측에선 직접 수사에 참여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버마 측에서 우회적으로 거부해 그들만의 단독 수사가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가 수사 결과를 믿지 않을 수 없었죠. 그럼에도 북한은 끝까지 테러를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그 테러를 감추기 위해 사전에 위장술까지 펼쳤는데요. 테러 하루 전인 83년 10월 8일 북한은 중국 외교관들을 통해 미국 정부에 남북한과 미국의 3자 회담을 제의하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남한을 대화 상대로 수용하며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이 펼친 적극적인 외교 공세였기에 미국 정부도 반겼는데요. 하지만 이런 제스처는 희대의 테러를 앞두고 대한민국과 미국의 의심을 지우려는 위장술에 불과했던 겁니다. 중간 메신저였던 중국까지 기만하며 그 다음날 테러를 감행한 북한. 당시 중국 최고 지도자였던 덩샤오핑은 이 사실에 격려해 테러의 배후에 있던 김정일을 9위 여생 동안 만나길 고비했다는 후일담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방국까지 무시한 채 대한민국 대통령을 노린 북한의 배후엔 앞서 언급했듯이 김정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테러에 관해서라면 아버지 김일성을 뛰어넘은 잔악함과 교활함으로 적극적인 테러 전술을 폈는데요. 64년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한 김정일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 선동부 등에서 당 업무와 권력 구조에 대한 파악을 마친 후 1967년부터는 김일성 우상화 작업에 매진합니다. 그 과정에서 대학 시절 빠져 지냈던 영화 등을 적극 활용해 나름의 성과를 내고 결국 후계자 낙점에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이렇게 직접 선전 작업의 중요성을 깨달은 그는 선전용 영화를 참 많이 제작하게 합니다. 신상호, 최은희 씨 납치도 그런 목적에서 이뤄진 사건입니다. 특히 신상호 감독을 유인하기 위해 최은희 씨를 먼저 납치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죠. 이후 이들을 적극 후원해 많은 영화가 완성됩니다. 하지만 예술 작품이라기보다는 그저 북한이 선전독으로 만들어진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당시 북한에선 신상호 감독의 작품이 정말 인기였거든요. 저도 홍길동이나 춘향전을 각색한 사랑 내 사랑, 돌아오지 않는 밀사 등 신감독 작품을 거의 다 봤을 정도인데요. 지금 생각하면
교묘하게 용화를 체제 선전에 이용했구나 싶은 대목이 참 많습니다. 여기서 잠깐 일제강점기 헤이구 평화회담에 밀사로 파견됐던 이준 열사의 이야기를 다룬 돌아오지 않는 밀사의 한 장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국의 대표 여러분들과 세계 인류 앞에 우리 조선민족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조선을 일제 침략자들의 희생물로 미끼로 내맡겨두지 말아 주십시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놈은 사기꾼입니다. 불쌍한 우리 조선민족의 운명을 구원해 줄 힘은 과연 없단 말인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마지막 죽어가는 이준 열사의 대사.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인물이 과연 없단 말인가? 정말 북한의 정권이 속이 훤히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위대한 영도자 김일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인 거죠. 모든 영화가 이런 식이니 자유롭게 영화를 제작해왔던 신상옥 감독은 정말 고역이었을 겁니다. 1980년대 중반에도 그랬습니다. 86 서울 아세안 게임과 88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온갖 방법으로 방해 공작을 폈는데요. 상상도 못할 잔혹한 테러를 벌인 것도 바로 그때였습니다. 김포공항. 이곳은 인천공항이 생기기 전까지 국내 최대 규모의 공항이었으며 현재 연간 약 2,300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지금은 평화로워 보이는 김포공항. 하지만 30년 전 이곳은 예상치 못한 참사의 현장이었다. 누군가에 의해 폭탄 테러가 자행된 것이다. 아시안게임이 열리기 6일 전 김포국제공항 청사 앞에서 굉음과 함께 폭발물이 터졌다. 이는 수류탄 7개가 터진 것과 맞먹는 수준이었고 이 사건으로 5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중상을 입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23년이 지난 2009년 뚜렷한 증거도 범인도 잡히지 않아 영구 미제 사건으로 분류됐던 김포공항 폭탄 테러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 동독의 정보기관 슈타지의 창고에서 발견된 비밀 문서에 그 실마리가 있었던 것이다. 범인은 무슬림 테러리스트 아부 니달. 그는 역대 최악의 테러리스트로 꼽히는 인물이다. 아부 니달이 이끄는 ANO는 1974년에 조직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위험한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 단체로 알려져 있었다. 미국의 레이건 전 대통령도 아부 니달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테러리스트라 부를 정도로 악명이 높았다. 세계 곳곳에서 각종 테러를 일으킨 그가 김포공항 테러도 주도했다는 것. 그런데 아부 니달과 함께 우리나라의 테러를 감행한 진짜 범인은 바로 김일성이었다. 김일성이 아부 니달에게 테러를 사주한 배우였던 것이다. 김일성이가 자기들이 테러 행위를 하면서도 마치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닌 것 같이 포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이 제3국의 인물들을 사용을 해야 된단 말이죠. 중동에 있는 그런 테러리스트를 포섭을 해서 그의 소행으로 김포공항 테러가 일어난 걸로 밝혀지고 있고요. 북한에서 훈련을 하기도 했던 아부 니달은 김일성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둘의 관심사는 같았다. 바로 테러였다. 이미 북한은 세계 여러 나라에 영향을 주면서 테러 공화국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각국의 반정부 단체와 연합해서 내란을 일으키거나 게릴라들을 훈련시키고 무기와 자금을 제공했다. 대표적으로 아프리카의 짐바브웨와 콩고, 그리고 남아메리카의 우루과이 정부를 전복하려는 음모에 가담했으며 이집트 등 14개국에서도 비슷한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러한 테러리스트들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마친다. 아시안게임의 성공은 우리나라의 경제력뿐 아니라 국제적 역량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세울 전 세계인들의 스포츠 잔치인 88 올림픽의 서울 개최가 확정됐다.
당시 서도 바덴바덴에서 서울이 일본 나고야를 52대 27 압도적인 표차로 누르고 제24회 하계올림픽을 유치한 것이다. 분단 국가에서 열리는 올림픽은 우리에게만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 모스크바 올림픽엔 미국이 참가하지 않았고 LA 올림픽엔 소련이 불참했다. 그런데 서울 올림픽에서는 공산 진영의 나라들이 참가 의사를 밝히면서 12년 만에 전 세계가 화합하는 완전한 올림픽이 열리게 됐다. 아시안 게임뿐만 아니라 올림픽이 열린다. 이건 뭐 도대체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대한민국으로 가는 것은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따라서 이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에 참여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그런 나라들이 하나둘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반쪽 대회가 될 것이고, 반쪽 대회가 되면 대한민국의 위상은 오히려 위축될 것이고, 그렇다면 김일성과 김정일의 노림수와 일치가 되는 것이잖아요. 북한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행사가 열리는 것을 방해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시안 게임 때보다 보안 수준을 더욱 강화했다. 특히 전 세계적인 축제인 만큼 외국인들이 드나드는 공항에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했다. 공항이 뚫리면 더 큰 테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해외에서의 테러를 계획했다. 바로 칼기 폭파 사건. 비행 중이던 대한항공 858기가 공중 폭파됐다. 이 사건으로 아부다비에서 방콕으로 가던 대한항공 탑승객 115명 전원이 사망했다. 칼기 폭파 사건의 범인은 신이치란 일본 이름의 김승일과 마유미라 불렸던 김현희였다. 하지만 체포 직전 북한 공작원 김승일은 자살했고 자살에 실패한 김현희만 생포됐다. 폭발 스위치를 동작시켰습니다. 액체형 폭발용인 약초병을 함께 넣어가지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에 올라서 그 비닐 주머니를 짐 넣는 선반에 올려놓고 아부다비에 와서 내릴 때는 그 비닐 주머니를 가지고 내리지 않았습니다. 김현희의 증언으로 칼기 폭파 사건의 배후가 북한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목적은 서울올림픽 방해와 정부에 대한 불신 조장. 북한은 무자비한 테러로 88 올림픽을 저지하려 했던 것이다. 남한이 결코 안정돼 있지 않다. 남한에서 올림픽 같은 거대 규모의 행사도 하면 안 된다. 왜? 우리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거니까.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일어난 테러에 전 세계 이목은 한반도로 집중됐다. 특히 미국은 칼기 폭파 사건의 배후인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규정했다. 북한의 강력한 무역 제재가 가해졌고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됐다. 테러 지원국으로 한 명 지정이 되면 정상적인 무역을 못해요. 북한에서 나오는 배는 전부 다 검색 대상이고 북한에서 생산되는 모든 걸 받으면 안 돼요. 그럼 국제적인 경제 제재가 들어가요. 그때부터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민들에게 인내를 강요하며 고난의 행군을 이어갔지만 연이은 흉년으로 시작된 식량난을 해결할 수는 없었다. 거기다 테러 지원국이란 낙인은 북한 경제 상황을 급속도로 악화시켰다. 1998년 공개된 북한 전문가 레리 로빈슨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되면서 경제난이 더욱 심각해졌고 식량난을 버티지 못해 사망한 주민이 무려 200~300만 명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은 우리 사회를 향한 도발을 멈추지 않고 새로운 형태의 테러를 시작한다. 바로 사이버 테러다. 한수원 원전 문건이 공개되면서 청와대를 포함한 정보기관과 정당, 이른바 디도스 공격에 방송사와 은행 전산이 완전히 마비된 것입니다. 사이버 테러는 진화된 형태의 21세기형 테러다. 북한은 디도스 공격으로 정부 기관 등의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해킹으로 원전 정보까지 유출시켰다. 북한이 사이버 테러로 눈을 돌린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으로서는 가장 손쉬운 거죠. 왜냐면 해놓고 자기네가 안 했다고 이제 우길 수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사이버는 대부분의 경우에 인명 손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난을 덜 받죠, 국제적으로.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비해서 전력적 우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력 자산이기 때문에
사이버 공격을 많이 하죠. 사이버 테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향력은 엄청나다. 북한은 한수원 직원 3,500여 명에게 악성 코드를 담은 이메일을 발송했다. 2003년부터 시작된 사이버 테러는 정부 주요 기관과 금융기관을 노렸다. 이번 범행은 금전보다는 사회적 불안과 국민적 불안 심리 야기를 노리는 북한 해커 조직의 소행으로 북한은 20여 년 전부터 사이버 테러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북한의 해커들은 무려 6천여 명. 사이버 공격은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아무런 징후 없이 공격이 가능하다.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이를 방어하기 위해 사이버 사령부를 만들었다. 테러의 개념을 넘어서 우리 국방은 전쟁이라는 사이버 전쟁을 현재 수행하고 있다는 걸 인식을 가지고 최악의 경우 사이버 테러는 전쟁 못지않은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 이에 군에서는 관련 매뉴얼을 만들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도 북한은 사이버 테러를 위해 능력 있는 어린 학생들을 선발해 교육에 열심이다. 그리고 이들을 전문 해커 부대에 편입시키거나 해킹 프로그램 개발에 투입하고 있다. 중고등학교 때 집중 훈련시키고 거기서 또 300명 정도를 추려가지고 이제 김책공대라든지 김일성대라든지 그런 데 보내가지고 매년 300명의 굉장한 수준의 어떤 사이버 인력들을 갖다가 키워내가지고 걔네들을 갖다가 군대에서 이제 정찰 천국에 주로 배치하고 있지만 군대에서 직접 활용하고 있고 또 일부는 해외에 파견해서 해외 공작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또 하나의 사이버 테러, 바로 GPS 교란이다. 현재 운송수단에서 필수적인 GPS 기능이 마비되면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한 것은 물론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맞서 24시간 사이버 감시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또한 GPS 교란 징후 감시부터 사후 대응까지 가능한 GPS 전파 혼신 위기 대응 체계를 완비해 북한의 테러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핵이나 미사일을 쏘면 미국을 공격했단 말이에요. 본토에 도달하는데 30분이건 1시간 시간이 걸리잖아요. 사이버는 빛의 속도로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어떤 위협 수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절대 포기 안 하죠. 네, 절대 포기 안 하죠. 네. 수많은 안보 전문가들이 한반도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로 핵무기와 미사일 그리고 사이버 테러를 꼽고 있습니다. 핵과 미사일에 견줄 만큼 사이버 테러의 위험성이 어마어마하다는 의미일 텐데요. 요즘 웬만한 은행 업무는 인터넷 뱅킹으로 해결하고 각종 카드 결제며 심지어 위치 서비스까지 사이버 세상에 의존해 살아가는 우리 생활을 생각하면 사이버 테러의 파괴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 파괴력을 알고 있기에 북한은 점점 더 강도 높게 사이버 테러를 벌이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는데요. 대남 도발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종찰총국 산하에 사이버전 지도국과 기술정찰조, 110호 연구소 등을 두고 사이버 테러 전담 부대로 활용하고 있고요. 인민무력부 산하 미림대학과 평양 제1고등학교 등에서 매년 50명에서 100명의 전문 해커를 양성 및 배치하고 있으니 정말 작정하고 사이버전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김정일에 이어 김정은도 사이버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찰총국 관계자들을 따로 격려하고 모바일 해킹 등 적극적으로 지령을 내리기도 한다는데요.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김정은은 워낙 권력 기반이 취약해서 집권 후 지금까지 공포 정치로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물불 안 가리는 대담한 사이버 테러를 벌이질 않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사이버 테러는 21세기에 맞춰 더욱 진화된 버전의 테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이기에 우리 역시 더욱 경각심을 갖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 도발사, 다음 이 시간엔 지금 이 순간도 한반도를 긴장 상태로 몰고 가고 있는 북한의 핵도발에 대해 살펴봅니다.
핵을 가져야만 자기가 생존할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체계들죠.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북한의 목표가 뭐겠습니까? 조카통이라는 것이거든요. 핵 보유 강성대국 모습을 대내에 선포하는 거거든요. 참혹한 종말을 면치 못할 것이다.